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제 지역사회 복지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뭐 현장, 대면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변화들을 일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급을 했었고, 뭐 최대한 그리고 복지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그리고 국가의 지역사회복지 최근 동향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전 과제는 뭐 크게 7가지 정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화 이념에 입각한 비영리 조직의 활동의 확대와 지원,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의 필요, 고양, 그리고 빈곤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 그리고 지역복지 계획에 있어서의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뭐 고민들을 풀어보려고 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화 이념에 입각한 비영리 조직의 활동을 어떻게 확대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을 통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어떻게 고양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빈곤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네 번째는 지역 복지 계획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를 형성,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가복지와 지역복지로의 지역사회 복지의 강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분의 역할을 제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 정상화 이념에 입각한 비영리 조직의 활동의 확대와 지원입니다. 정상화의 이념은 1950년대 덴마크에서, 그리고 1960년대 스웨덴의 지적장애인 생활을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추구하기 위한 개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캐나다로, 그리고 1981년도는 국제장애인회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적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상화는 특별한 장애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지역 사회와 분리된 곳에서, 즉 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살아가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점을 하고, 가능한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했던 말,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을 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사는 게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 가장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면서 시도됐던 마을이 치매 안심 마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 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상화는 특별한 욕구의 윤무에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이념적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복지국가는 인간의 개개인의 연대와 협동에 의해 성립되는 복지사회를 구축해 나간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복지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정상화 이념에 입각한 비영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비영리 조직의 활동들을 만드는 그 대표적인 조직이 학교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업계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공식성, 비정부성, 이윤 배분 금지, 자율관리, 자발성, 그리고 공익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이 비영리 조직들은 각종 사업에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조직의 이익을 단체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은 배당이라는 것들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사회 협동조합도 공익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영리 조직은 국제협력, 복지 및 환경 등과 같은 욕구가 다양하고 고도화된 분야에서 기동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비영리 조직은 일련의 사회 변동과 그에 따른 욕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할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 조직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도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민운동, 즉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사회운동으로서 활성화되면서 지역 사회복지가 지역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이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마다 이런 활동들이 운동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활동이 진행되어 있다. 앞에서 했던 거죠. 구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3,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방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조직의 과제로서 비영리 조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이 아니라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지역 이기주의 극복을 통한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량.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많이 했던 저상버스나 이런 것들에 도입할 때도 지역에 안착가 안 되는 것들이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는 거죠. 지역 이기주의를 대표하는 님비주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 불이익을 또는 피해를 입는 집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이러한 님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의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님비 현상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도 그러면 그냥 달라져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그 속에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달라지게 만드는 활동들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님비 현상에 관련된 각종 사업이나 시설이 시작될 경우 무조건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게 제일 안 돼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물론 그러한 시설이나 사업이 정말로 지역사회 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적극 반대하는 것이 맞죠.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삶에 문제가 된다면 저 또한 나서서 반대할 겁니다. 반대로 이제 협상과 대화로서 해결하는 주민들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조건 반대 그리고 반대 논리도 좀 어거지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특히 장애인 시설들이 들어온다 때 더더욱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님비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 정부 또는 민간 단체는 해당 지역 또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시설이 심정적으로 주거 지역의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만 한다면 해당 추진업체는 합리적 이유와 근거로서 상세자를 설득하는 그러니까 성숙된 게 필요하죠. 다시 정리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이 서로가 서로를 입장에서 듣고 토론하고 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빅머니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빈곤에 그러니까 양극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처하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해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뭐 갈등을 사회 이게 점점 심해지면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조선시대로 보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단어는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접하게 된 어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개념에 대한 합의는 아직 뭐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하지만 그간의 이제 다양한 연구 해설을 종합해 보면 사회 안전망이란 예견되거나 예견되지 못한 삶의 위험에서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제도적 대책을 말한다. 협의회 공공부조 개념에 입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제2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는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위에 생활임금이라는 그 최저임금보다 한 단계 놓은 생활임금이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포함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에서 종합적인 빈곤 대책이 검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국가의 모든 자원에 대한 경제적, 복지적 용도에 따른 적정한 배분과 효과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하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 안전망이 뭐 자원으로서 효과적인 뭐 효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대한 이야기들을 80년대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철거, 재개발 이런 것들이 로 인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뭐 최근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부분은 철거민 뭐 이렇게 하면서 있었지만 그때는 말없이 쫓겨나는 사례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적절하게 보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재개발하고 좀 더 외딴지, 좀 더 외곽으로 몰아내는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역사회, 지역에 맞는 제도를 만드는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하면서 형평에 대한 그러니까 기회의 평등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제 아동에 있어서는 기회의 평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하지만 결과의 평등도 중요한 거죠. 기회의 평등을 예를 들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발선을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한 부분이 이제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받는 것들도 평등해야 된다. 이제 최근에 이제 대두되게 시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의 평등? 출발선이 다르면 결과는 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양한 제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반대하는 쪽도 만만찮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 어떻게 이제 접근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이어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역복지 계획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또 할 말이 많고 여러분들한테 과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지역복지를 정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계 보장계획에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찾아낼 건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전수조사는 아니겠지만 설문조사도 하게 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양한 포커싱을 해서 뭐 FGI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욕구들을 끄잡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핵심 사업으로 연결하는
보장 계획을 만들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주민 참여란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이나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 참여는 지역 사회복지의 전개에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다양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하죠.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 보장, 복지 정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참여 주체로서의 주민은 지역사회 복지 계획의 영향을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그 계획이 실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내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욕구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거나 반영하지 못할 경우는 나중에는 후회도 하고 반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실질적인 주민 참여는 주민 자신의 자기 변화, 그리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저희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도입은,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만들라고 하는 시기에는 좀 객기도 있었어요. 남들 안 하니까 우리도 한번 남들이 안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가 있었고, 그 이전에 불만들이 계속 쌓여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 계획을 4번 정도를 했는데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 문제의식들이 이제 많았던 사람들,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꾸준히 하면서 그런 욕구에 반대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 용역사하고 대놓고 싸우기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답답하니까 덜컥 그냥 그러니까 제안이 왔을 때 해봅시다가 돼버린 거야. 지금 같아서는 선뜻 다시 해보겠다라고 말 못하는,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는 잠을 줄여서라도 했어요. 왜냐면 업무 시간에 저희들이 모이지는 않았거든요. 자기 업무들 다 하고 6시 이후에 모여서 새벽까지 토론하고 회의하고 자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게 공식적인 회의가 한 100번 정도, 비공식적을 합치면 엄청난 모임을 한 거죠. 전체가 모임도 있고 부분이 모여서 또 하기도 했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냈던, 그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갔던 책자가 그거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넣고 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하고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딱 보니까 또 빠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시 미리 열 수는 없는. 그래서 다음 차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라는 이야기들도 했고, 그래서 더더욱 애착이 간다라고 하나?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김현 씨가 조금 유명하다고 하겠는데, 주변에 보건복지부나부터 주변 지자체로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지, 관심을 받는 지역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것도 민간에서 그 위원들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실행 과정까지도 검토를 같이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 되니까 지금 이제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를 받았어요. 보장계획에 있어서 보장계획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은 거죠. 이런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10명 중에 복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2분 정도 계셨어요. 그냥 시민의 참여였죠. 제일 처음에는 그분들이 잘할까? 더 잘했어요,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도 받아오시기도 했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명이 했지만, 저희 지자체보다 좀 더 잘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합니다. 그 많은 숫자가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가 김해시가 먼저 했다라는 자부심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역사회복지의 공동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동체를 어떤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활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를 통해서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안정감, 소속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사회는 사회 구성의 공동 유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그 유대감이 약화돼.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는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약화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문제가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회 문제는 계속 유지되는데 연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유대감이 약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웃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라도 모여서 이것을 유대를 강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인간에게 행복감을 수반하는 안전 또는 소속감을 제공하는데 규모의 크기는 작지만 탄탄한, 그래서 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연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부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 사회에 있었잖아요. 향약, 두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현대화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품앗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발현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과 공동모금, 지역에 경사가 만약에 턱이 많다면 이걸 지역사회 활동으로서 경사를 없앤다든지, 그리고 깨진 담배꽁초가 많다면 이걸 같이 줍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지역사회 다각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공동체가 활성화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시 재정으로 공동체 형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가복지와 지역사회 복지로의 강화. 모든 주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들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가운데 가장 전통적인 것이 시설에 있는 생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보호인데 안 좋게 말하면 격리였죠. 그러니까 시설 복지는 집단적 단순 수용 보호, 열등 초우적인 시설 보호, 자립 및 사회 복귀의 미흡, 시설 생활제 인권 침해, 시설의 종별, 지역별 불균형 배치, 이런 것들이 존재한 거죠. 언론에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예전의 시설들의 이제 문제, 형제복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죠. 인권 침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시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화, 재가복지와 지역사회복지로 전환. 이 이야기는 제가 복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당사자가 결정하는 당사자주의가 되면 사회복지사는 없어지나? 근데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역할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가복지 하고 지역사회복지 중 서비스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경쟁화되면서 질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복지와 지역복지의 활성을 위해서 시설 운영자의 인식도 바뀌었고, 시설의 사회화, 그래서 법인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리고 전담 인력, 재정 지원이나 시설 정책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시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업재활이나 장애인 쪽에서도 주간보호나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부분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방자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지역에 따라 차별성 없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위임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방의 특색을 반영한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이 많은 쪽엔 노인 사업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젊은 도시 경남에서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교통정책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통비에 무료 버스 무료 탑승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 지방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민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면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고 진행하고 하면서 보완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다른 그분들도 김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문화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김해시가 좀 빨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문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도, 조례도 좀 빨리 만들어졌지만 조례를 만들 때도 다문화라는 이야기보다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죠, 미국 문화를 다문화라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문화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 요거를 바꾸자. 그리고 서비스 공급주의 다변화를 통해서 공공재정의 한계를 해소해내는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